눈에 익숙한 분들일 겁니다. 1945년 얄타회담 그림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분은 루즈벨트, 그리고 왼쪽에 처칠, 그렇죠? 오른쪽에 스탈린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공교롭게 2달 뒤에 루즈벨트가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그로부터 8년 뒤에 스탈린이 다시 뇌졸중으로 죽고, 그리고 20년 뒤에 세 번째 뇌경색으로 처칠이 그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은 가장 중요한 사망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암이고요. 두 번째가 뇌졸중하고 그 심장병이 1등, 2등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어요. 남자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심장 질환이 조금 더 높고요. 여자인 경우는 뇌졸중이 많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뇌졸중 환자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거죠. 2004년도에 대한뇌졸중학회하고 심사평가원이 같이 우리나라의 뇌졸중 환자가 얼마나 될까 이걸 연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4년 기준으로 한 10만 명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2030년에는 3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의 고령화가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노인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느는 거예요. 60세 이상 사망 원인의 1등은 뇌졸중입니다. 1등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매 5분마다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게 저희 외래에 오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가지고 죽는 건 안 무섭다고 해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누워 있으면서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짐이 되는 게 무섭잖아요. 뇌졸중 환자가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뇌경색 기준으로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인데 한 달째 사망률이 한 5%, 1년째 한 15%, 뇌출혈 경우 30% 정도니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죽지는 않는데 문제는 장애죠. 1년 동안 많이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은 뇌졸중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그 강의할 때, 그 실습 강의를 할 때 5명이를 앞에 놓고 하거든요. 꽤 재밌어요. 강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꼭 얘기하는 게, 야, 이 중에 너네들 포함해서 나중에 5명 중에 1명은 뇌졸중을 경험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신체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중풍이라고도 하고 뇌혈관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다 그랬잖아요. 네, 혈관이 막히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혈관이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요 그림 보시면, 자, 여기 동맥이 있고 빨간 혈전이 막혀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면 울퉁불퉁해요. 저게 뭘까요? 동맥경화예요. 뇌졸중, 특히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동맥경화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이 부분, 요만큼이 뇌경색의 온자리예요. 우리 CT를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네, 까맣게 구별되죠? 네. 이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죠. 여기에 출혈이 이제 빨간 피가 와 있고,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이제 하얗게 피 나오는 거. 저 정도면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시는 게 나은 상태가 돼요. 우리가 뭔가 두렵다면 그게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생기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막을지 그거 배워가지고 가시면 돼요. 먼저 고칠 수 없는 원인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거. 나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65세 넘으면 이제 뇌졸중 발생률이 점점 올라가고 75세, 85세쯤 되면 아무런 위험 요인도 없고 건강하게 사신 분도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가족력 궁금하실 텐데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확률이 높아지는데 특히 형제 중에 그러니까 형제 중에 뇌졸중이 있으면 부모보다 더 형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유전적인 요인 이런 거보다는 어쩌면 뭐 형제들은 대부분 담배도 피면 같이 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도 먹으면 비슷하게 먹잖아요. 그리고 특히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젊었을 때 뇌졸중이 온 환자. 뭐 부모님이 사실 85세 때 뇌졸중이 오셨다. 본인의 위험도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아버님이 얘기 들었는데 45세 때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이러면 본인 위험도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뭐 형제가 많은데 우리 그 큰형님이 25세 뇌졸중으로 죽었다. 이러면 좀 일찍 검사를 해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또 고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 들어오면 혈압 조절을 해야 돼요. 뇌졸중 전체 이유 중에 절반 정도는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담배 피는 거, 당뇨병, 고지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경동맥,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경동맥이 좁아지는 거, 그리고 심방세동, 심장병. 특히 심방세동 잘 모르시는데 부정맥의 일종이고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뇌졸중 환자 중에 10명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심방세동 때문에 뇌졸중이 오세요. 이게 나이 든 거랑 관계에 있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한 2~3% 정도가 심방세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그 건강진단 하잖아요. 네, 건강진단할 때 심방세동 나오면 반드시 이거는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질환 중에서 가장 뇌졸중을 잘 일으키는 게 심방세동이고 약만 잘 먹으면 70~80%를 막을 수가 있어요. 또 고칠 수 있는데 덜 확실한 게 있죠. 비만. 뭐 다들 고민이죠. 그리고 영양결핍.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영양분, 특히 단백질 같은 게 부족하면 뇌출혈 같은 게 잘 오거든요. 운동 부족. 이따가 운동 얘기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술 많이 드시는 거. 예. 호모시스테인 혈증도 관계 있다고 해요. 기타 오염 중에 공기오염. 이제 저도 이 관련해서 연구도 한 가지 하긴 했는데 공기오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날씨 추워지는 거 그리고 코골이 중요해요. 요즘 수면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코가 심하게 걸고 자고 나서 아침에 자는 시간은 많이 잤는데 피곤한 것 같다. 그리고 운전할 때 존다. 조금만 틈 주면 조는 거예요. 이러면 수면할 때 저산소증이 생기는 거고 이럴 때는 이건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하셔야 되고 뇌졸중, 심장병, 치매랑 다 관련성이 있어요. 호모시스테인 혈증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했을 때 호모시스테인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영양제들 먹으면 되거든요. 혹시 고혈압 계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이거보다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4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면 2명 중에 1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혈압계 사는 걸 적극 권장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본인 혈압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고칠 수 있는 확실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그리고 나이나 이런 거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흡연은 동맥경화의 주요 위험이고 흡연자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은 2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예. 금연하면 근데 1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5년 금연하면 뇌졸중 생길 위험은 그러니까 담배 안 피시는 거하고 같아져요. 우리 그 남편분들 중에 담배 피시는 분 앞에 쓰레기 버리라 그러면 절대 안 나가시는 분이 담배 떨어지면 새벽 1시에 옷 입고 가죠. 몸이 원하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 그게 이제 몸이 원하는 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마음이 원하는 거는 평생을 가요.
제가 술 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건 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와인. 왜 와인은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에 대한 연구였었는데 소주도 좋은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서너 잔 정도까지, 여자분은 한두 잔까지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 낫다 하는 보호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술을 안 드시던 분이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을 처리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 술을 안 드시는 분 대부분이 술을 드시고 너무 힘들어서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몸에 효소가 없어서 처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은 열외.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평생 안 먹던, 술 한 잔 안 먹던 분이 드시는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은 요 정도까지 줄이면 그래도 좀 도움될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자제분들도 계시고 손자분들도 손자 손녀 계실 텐데 사실 저도 라면을 좋아해요. 근데 라면 한 그릇에 국물까지 먹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어서는 거예요. 권장 섭취량이 소금으로 5g 정도가 되는데 라면 하나가 5, 6g이 들어있거든요. 칼국수가 6g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뭐 15g 가까이 드는 13.4g으로 돼 있네요. 그 정도를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혈압이 높고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일단 소금 섭취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같이 밥 먹는데 그 사람만 소금 안 넣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찌개나 국 이런 거를 안 먹으면 돼요. 물 말아 먹는 건 괜찮습니다. 또 하나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한 게 안 돼요. 근데 건강이란 건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야 돼요. 또 하나 야채는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단백질인데 생선이나 이런 고기 같은 것들인데 생선 충분히 드는 거, 특히 등푸른 생선에 있는 그 오메가산 같은 것들이 오메가 성분이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선 충분히 드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기예요. 2, 3년 전인가 미국에 예방 관련돼서 국민한테 권고안을 만드는 협회가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의사뿐만 아니라 보건관리단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모여서 이런 주제, 아스피린 먹는 게 좋겠느냐 이런 주제를 논하는데 거기에서 미국 노인네들이 고기를 줄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미국 사람은 3명 중에 1명이 심장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심심하면 한 번씩 그 대통령이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수술했다는 얘기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중에 그 대부분의 가족들이 집안 식구 중에 한두 명은 그 심장병으로 죽는 나라에서도 그 고기 생각하면 콜레스테롤 높고 기름기 생각하는데 고기 먹으란 말을 먹지 말라는 걸 뺐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고기 섭취량을 줄이면 근육이 줄고 근육이 줄면 몸이 망가져요. 네. 여러 가지 뭐 자세도 나빠지고 실제로 근육량이랑 뇌에 있는 뇌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 운동하려고 그러면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는 일찍 돌아가세요. 심한 운동 하신 분들은 적절한 운동. 그 적절한 운동이 30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운동하느냐? 숨이 약간 찰 정도. 저희 운동 안 하시다가 등산하시면 초반에 조금 힘들다가 조금 지나면 땀도 좀 나고 숨도 좀 차는데 이 정도면 계속 할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15분 정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15분 이상. 그렇게 30분을 일주일에 5일. 제가 자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깍지 끼시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예, 이따 팔꿈치 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 눈보다 뒤쪽으로 저게 나가면 그러니까 귀보다 뒤쪽으로 팔이 안 펴지시면 지금 어깨에 문제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자세는 그거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요 깍지를 끼시는데 요걸 이렇게 하셔서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셔서
상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팔꿈치 피셔야 돼요. 팔꿈치 피시면 어깨가 펴지죠? 여기 안 되면 등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동 얘기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또 하나는 그 상체 운동하고 자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 근육하고 허리 근육 운동을 해야지 척추가 바로 쓰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좀 뭐 이렇게 바쁘고 해서 소홀을 했더니 이 척추에 압박골절이 오셨어요. 살짝. 왜 아프시다는데 왜 아프신가 했더니 그 이제 자세가 이렇게 되면 앞이 계속 눌리잖아요. 골다공증 있으시고 골절이 좀 아프잖아요. 일단은 바른 자세가 돼야지 안 아파요. 안 아프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 자세에 관한 근육 운동, 스트레칭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아령 드시는 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스트레칭만 하셔도 밸런스가 좋아서 넘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30분은 유산소 운동 하시고 걷거나 뛰지는 마시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운동 하면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겨울에는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5층 아파트에 사시면 15층까지 천천히 걸어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트레칭이나 자세에 관한 운동 하시면 이게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되고 또 아픈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예방도 돼요. 그 다음에 비만인데 제가 요즘은 이 얘기는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잘 못 하시더라고요. 살 빼기 힘들죠? 그래서 그냥 부탁드리는 게 살만 찌지 말자. 그러니까 배 있죠, 배둘레. 오늘 집에 가서 배둘레를 배꼽 위치에서 한번 재세요. 남자분은 35인치, 여자분은 33인치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더 나오면 더는 안 나오게. 스트레스 줄이는 게 중요하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100살 정도 사시는 노인네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르신들 이제 장수에 대해 연구들을 하거든요. 어르신들 보면 연구를 해보면 참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100살 정도 사시다 보면 뭐 남편도 대부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제분 중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하루 이틀 슬퍼하고 또 보겠지 그러시는 분이 100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안달해가지고 좀 더 잘해야지 이러면 오래 못 삽니다. 네. 본인의 혈압하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알아야 돼요. 혈압은 적어도 1년에 두세 번 이상은 재셔야 되고요. 콜레스테롤은 좀 어려워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인데 의사들도 콜레스테롤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헷갈리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전문가의 좀 자문이 필요하고요. 본인 집안 식구 중이나 당뇨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당화혈소스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쉽습니다. 6.5 이상이면 당뇨고 보통 저는 7.0 이상이면 약을 써요. 그래서 본인이 뭐 6.3, 6.4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뱃살 빼기. 사실은 뱃살만 좀 빼도 당뇨가 약을 먹어야 될 사항을 2, 3개월 정도 미룰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집에서 뭐 침한다, 뭘 한다, 우왕청심 먹이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왜 빨리 가야 되냐면 여기 경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서 옆으로 가면서 중대뇌동맥이라는 게 되고 눈 뒤에 이렇게 전대뇌동맥이라는 가지가 갈라지거든요. 중대뇌동맥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MCA 하는데 이게 뇌의 오른 이쪽 3분의 1 정도를 공급을 해요. 양쪽 3분의 1, 3분의 1. 거기가 막히는 뇌졸중이 뇌졸중 중에 제일 흔해요. 여기가 막혔을 때 1분당 신경세포가 200만 개씩 죽어요. 뇌 신경세포가 몇 개쯤 있을까요? 꽤 많아요. 10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개가 적은 것 같지만 지금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는 세포는 팔다리 움직이고 증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포예요. 그래서 1분이 적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죠. 핀란드 헬싱키 대학병원이라는 데서 지난 10년 동안의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 요 큰 막대 그래프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 혈전용해 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의 숫자입니다. 1998년엔 몇 명 안 됐어요, 1년 동안에. 지금 올해는 요쪽 표를 봐야 300명이 넘어요. 350명. 2011년에. 숫자가 늘면서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응급실 도착해서 치료할 때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분에서 20분까지. 그렇죠. 이 병원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그 병원과 사회와 시스템이 도와줘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뇌졸중 환자에 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우리 치료 실태를 보고하는 게 있거든요. 전체 뇌졸중 환자 중에 8.9%밖에 혈전용 의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밖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65세 남자분이고 고혈압이 있으시고 35년간 하루도 빼짐없이 한갑씩 담배를 피셨어요. 갑자기 좌측 팔다리 힘이 빠져서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 강의 준비하면서 외래에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자료를 준비한 거고요. 그 병원에 입원 중에 황태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좌측 마비가 심해지고 의식도 떨어지셨고 뇌졸중 척도란 걸 우리가 쓰는데 요게 42점 만점이고 점수가 많을수록 뇌졸중이 심한 겁니다. 14점이면 꽤 장애가 있는 뇌졸중인 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한번 공부 좀 하시죠, 또 한번.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경동맥이에요.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입니다. 이게 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좌우를 바뀌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이 이렇게 올라가서 중대뇌동맥이 되고 전대뇌동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갈라져서 눈 바로 뒤에서 갈라져요. 그래서 갈라지는데 여기 보이는데 반대편에 똑같은 경동맥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네, 경동맥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뇌동맥도 없고 전대뇌동맥은 이게 반대편에 넘어와서 이쪽도 보여요. 이게 척추동맥이라고 뒷꼭지에 동맥이 또 2개 올라가거든요. 척추동맥이 2개 올라가서 기저동맥인 걸로 합치고 여기 이 부분에서 합쳐지거든요. 그게 머리 안에 들어가서 후대뇌동맥이라고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놈 2개, 가운데로 가는 놈 2개, 뒤로 가는 2개, 6개거든요. 요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연결이 안 됐으면 뇌졸중이 한 2배는 늘었을 거예요. 장애도 심하고. 근데 잘 만들어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관들이 대뇌 바깥쪽에 껍질인데 가서 이 그물망처럼 돼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수만 좋으면 막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분도 이거 첫날이거든요. 아주 가벼운 증상, 걸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그냥 좀 이상하다, 왼쪽 편이. 그 CT를 보면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거죠. 근데 혈관은 막혔지만 그런데 이 환자분이 입원하고 한 이틀 다음 날인가 나빠졌고 그때 사진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뇌경색이 조금 하얀 부분이거든요. 이게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얀 부분이 2주가 안 된 뇌경색이에요. 최근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병변 크기가 작아요. 저 정도면 치료만 잘하면 거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빠져서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사진입니다. 그 환자분 병원에 저 외래 오셨을 때도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다른 분이에요. 84세 남자분이고 2011년, 2012년 2번이나 뇌졸중이 있었고 이번에 3번째 오신 거예요. 2번 뇌졸중인데도 꽤 회복이 되셔서 바깥 외출도 하고 혼자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 좋아지셨는데 이분은 이제 2번이나 와서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가족의 교육이 잘 됐겠죠. 뭐 의식이 떨어지니까 119 구급대 와서 저희 병원에 굉장히 빨리 왔어요. 2시간 만에 오셨고 척도는 똑같은 15점이었습니다. 14점, 15점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사진 찍었는데 응급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아까 혈관을 또 다르게 본 건데 CT로요. 중대뇌동맥 반대편에 막혀 있죠.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이게 파란 부위가 피가 안 가는 부위예요.
사람도 꽤 많은 영역에 피가 안 갔죠. 근데 이분은 혈관을 뚫는 치료를 해서 저 보이죠? 다는 가지가 다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만 가지는 몇 가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뇌경색은 이렇게 점 하나. 아까 저기 15점이라는데 3점밖에 안 되죠. 이분은 이 정도면 거의 뭐 3개월째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치료 시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료 가능한 병원에 가야 돼요. 예. 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나나 내 가족이 쓰러졌는데 A는 아주 가까운 작은 병원이고 B는 1시간 거리의 큰 병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은 분을 다루는 그러니까 응급질환이 많은데 그중에 1분당 200만 개 이런 얘기하는 병은 뇌졸중, 심장병, 다발성 외상.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부러진 외상센터 얘기 많잖아요.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분을 다루는 응급질환은 몇 개 없어요. 세 가지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거의요.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도어인 도어아웃이란 말을 쓰는데 이 얘기 뭐냐면 병원에 갔다가 그 병원에서 진단을 마치고 나온 데까지는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중대동맥이라는 게 막혔을 때 45분이 경과할 때마다 정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10%씩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는 가까운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병원 거기서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치료가 안 될 때는 두 번째 병원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끝내게. 근데 뇌졸중 심장병은 첫 번째 병원에 잘못 가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1시간을 경계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1시간보다 먼 거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1시간 이내에 있는 병원 중에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 그래서 큰 병원이고 사실 우리 그 기준이 뭐냐 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뇌졸중 센터라는 걸 나라에서 지정을 해서 119 구급대원들한테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부족한데 뇌졸중 집중 전문 치료실이 있는 병원 정도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특히 가족들 중에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뇌졸중 심장병 위험군이 있으면 급할 때 어느 갈지는 정해 놓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쵸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려면 뇌졸중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그 건강 계획 중에 국민의 이 뇌졸중 증상을 알고 빨리 가게 하는 게 계획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뒷골이 뻐근하다, 눈꺼풀이 실룩거린다, 손이 떨린다. 외로우면 많이들 얘기하세요. 이게 뇌졸중이 맞을까요? 저런 증상은 저도 가끔 왔던 것 같은데. 뇌졸중. 제가 지금 제 평생 눈꺼풀이 떨리는 것들을 참 환자를 많이 봤어요. 제가 눈꺼풀이 떨리더라고요. 선생님도 떨린다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정말 눈꺼풀이 경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 특히 눈꺼풀이 떨리고 뒷목이 뻐근하는 거는 몸이 힘들다는 사인이에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보다는 내 몸이 힘들다. 이제 쉬어라. 쉬면 돼요. 병원 와서 눈꺼풀이 떨리니까 뇌졸중 아닙니까? 하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이 증상들은 뇌졸중의 증상이 아닙니다. 손이 떨리는 게 좀 어렵는데 양손이 떨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왜 수전증. 떨리는 게 세 가지가 떨리거든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고개가 떨려요. 그래서 본태성 진전이라는 거고 이건 뇌졸중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피곤하면 떨리죠. 배고프면 손 떨리시죠? 안면마비,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그리고 어지럼증, 보행, 평행장애,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뇌가 우리 몸이 하는 기능 모든 걸 다 해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 해요. 뭐든지 가능해요. 잠만 많이 자는 뇌졸중도 있고요. 밥만 많이 먹는 뇌졸중도 있고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진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 갑자기 뭔가 생겼다. 그러면 그분이 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뭐 나이도 있으시고 뇌졸중 위험에 속한다. 뇌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막 이상한 소리 하거나 갑자기 주무실 때 깨워도 자고 그럴 때 두면 안 돼요.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뭐. 어젯밤에 잘 주무셨는데. 예. 뇌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뇌 안에 보면 중심고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심고랑의 앞에가 운동, 뒤가 감각. 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측뇌는 좌측이랑 관계 있어요. 좌측뇌는 우측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중심고랑의 앞은 우측 팔다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은 우측 팔다리 감각이랑 관계 있어요. 이러면 이제 거의 그 의과대학 1, 2학 정도의 그 지식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운동에서 쭉 내려가면 말하기가 있죠. 좌측뇌는 말이랑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기 센터예요. 말하기 중추예요. 말하기 센터. 그 다음에 조금 뒤로 가면 듣고 이해하기. 여기가 그 이해하는 중추예요. 말하기, 듣고 이해하는 중추. 그리고 요 뒷꼭지에 가면 후두엽이라고 하는 데가 보는 데거든요. 측두엽은 듣는 데. 그래서 중심고랑 밖으로 중심으로 앞에는 움직이는 거, 뒤는 느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앞축이 말하는 거, 뒤쪽이 말을 듣는 거, 뒷꼭지는 보는 거, 옆은 청각. 요 앞부분을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말을 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발음도 이상해지고 문법도 틀리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어버버를 해요. 사실은 구음장애라고 하는데 말이 이상해지는 데는 정말 많아요. 여기 움직이는 건 다 말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심지어는 왜 치과 가서 몽원 주사 맞아도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말이 어눌한 건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근데 갑자기 생기면 이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언어 장애하고 말하기 구음 장애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언어 장애는 언어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는 것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써보라 그러면 잘 못 써요. 그래서 그런 영역이고요. 그리고 요 뒤에 워니케어, 베르니케어라고 하는 건데 뒷꼭지에 있는 건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엉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고 남의 말 이해 못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데 심지어는 말을 만들기도 해요. 재밌는 게 요 사이를 연결하는 게 요게 아치형 섬유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말을 따라 못해요. 그래서 간장 공장장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편측마비는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 아까 중심고랑 앞쪽에 움직이는 부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위부터 팔다리까지 어딘가 망가지면 한쪽 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뇌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뇌가 있고 뇌관이라는 데서 살짝 반대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뇌졸중일 때 오른쪽이 망가지면 근데 왼쪽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왼쪽이 망가지면 오른쪽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근데 이제 편마비를 얘기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얼굴, 팔, 다리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 얼굴이랑 팔다리가 전부 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생겼다. 대부분 뇌졸중이에요. 그리고 얼굴하고 팔이 문제가 있다. 또는 팔하고 다리가 문제가 있다. 이것도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팔만 문제가 있거나 다리만 문제만 있거나 또는 얼굴만 문제가 있으면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어요. 허리만 아파도 다리 불편하잖아요. 목 디스크 있으면 팔 못 움직이죠. 그리고 안면마비가 중에 와사풍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왜 신경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그 병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편마비는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리고 따갑다. 이거는 뇌졸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양쪽 팔이나 양쪽 다리에 동시에 힘이 빠지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랬죠? 사실은 가능은 해요. 뇌졸중으로.
안면마비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는 아까처럼 여기 부분, 안면에 관계된 어딘가 망가지면 안면마비가 생기게 있어요. 근데 또 안면마비가 이 안면신경이라는 게 아까 말한 뇌관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나올 때 요 뒷꼭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 같은 거에 의해서 그 신경이 부으면 그 뒷꼭지 나오는 게 터널을 지나가거든요. 그 터널에서 꽉 껴요. 그러면 마비가 와요. 이런데 우리 그 툭툭 치면 저리고 그러잖아요. 가끔 이런 분이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니까 많이 보는데 잘 때 토요일 같은데 주무실 때 그 의자에서 자면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걸치고 자면 여기가 눌리거든요. 그러면 손목이 팍 떨어져요. 그거는 뇌졸중 아니거든요. 눌려서 그런 거거든요. 신경이 눌리기만 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신경이 눌리면서 마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벨시 마비 해가지고 안면신경 마비의 흔한 원인인데 뇌졸중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감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징적인 거는 이 뇌졸중이 아닌 안면마비는 대부분 여기서 아파요. 아프고 그리고 맛이나 이런 거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갑자기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추운데 자고 나서 다음날 그 통증이 좀 있더니 그 다음날 저녁부터 안면마비가 심해지고 이런 경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그 아까 좌측이라 그랬죠? 좌측이니까 우측마비. 요 부위가 아까 말한 그 좌측에 있는 그 운동 담당하는 신경들이 내려가는 부위예요. 요 좁은 데에 팔다리 신경이 모두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뇌졸중이 올 수 있어요. 좌측이니까 우측 팔다리 마비. 의식이라는 게 참 놀랍고도 신기한 부위인데 우리가 이 뇌간 부위, 요 부위, 여기서 시상까지가 요 부위가 우리가 깨어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생각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위에 뇌졸중이 생기면 자꾸 자요. 그리고 뭐 의식도 떨어지고 심지어는 코마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불러도 눈을 못 뜨고 계속 감고 있고 좀 깨더니 다시 자고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출혈이 너무 크면 거기를 눌러가지고 똑같이 비슷한 뇌졸중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뒤쪽 부위가 시야랑 관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야장애는 이 뒤쪽 부위에 생기는 시야장애는 조금 특징적인 게 오른쪽으로 봐도 오른쪽이 안 보이고 한쪽 눈 가리고요. 이쪽 눈 가리고 왼쪽 눈을 봐도 오른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쪽 편에 오른편에 있는 시야가 다 모이면 반대로 가거든요. 왼쪽 후두엽. 그래서 아까 후두엽으로 가는 게 후대뇌 동맥이라고 했는데 후대뇌 동맥이 막히면 여기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른쪽 양쪽 편이 다 시야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그 한쪽 눈만 안 보이는 거와 다르게 어느 쪽을 보는데 오른쪽이 안 보인다. 그러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안 보이기도 하지만 그 부위가 이상이 되면 일그러져 보이거나 커튼 내린 것처럼 보이거나 따라서 이런 증상이 갑자기 오게 되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겠죠. 예. 또 하나 복시가 있습니다.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건데 주로 천장이나 바닥, 달력 같은 거 봤을 때 멀리 있는 걸 봤을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거 겹쳐 보이는 게 복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쉬운 방법이 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보인다. 눈 막 부비고 졸릴 때 두 개로 보이는 경험 없으세요? 갑자기 생기면 뇌졸중이거나 그에 준하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빨리 오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일과성 흑암시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한쪽 뇌가 보이지 않는 증상입니다. 아까 얘기하면서 보는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두 개로 보이는 거 얘기했고 한쪽 편이 안 보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한쪽 눈이 안 보이기도 해요. 한쪽 눈이 안 보일 때 보통 안과 가시죠. 아까 그 3시간 이내에 병원 와야 된다 그러셨죠. 저희 여기에 보면 이 눈으로 하는 안동맥이라는 게 이게 경동맥이거든요. 울퉁불퉁하죠. 경동맥에서 신경이 동맥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경동맥에 문제가 있어서 혈전이 일로 가면 안동맥을 막고
그 눈의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뇌졸중이거든요. 뇌경색의 일종이고 똑같아요. 이것도 1시간 이내 치료를 해야 돼요. 근데 아주 많은 분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다음날 잘 자고 계속 안 보이면 근처 안과 갔다가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뇌졸중 제가 얘기하면 통증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지금 두통 얘기는. 그런데 갑자기 눈이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뇌졸중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그 밖에 이제 갑작스러운 평행 보행장애 어지럼증인데 이거 어지럼증 어려워요. 단순 어지럼증이 있고 현운이라는 게 있는데 현운은 신경계 증상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 어지럼증과 현운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그 배 타다가 파도 출렁출렁할 때 배 타다가 땅에 딱 내려가시면 어떠세요? 그렇죠. 땅바닥이 움직이죠? 막 돌다가 탁 멈추면 어때요? 빙빙 돌죠? 내 몸이나 주위가 움직이는 느낌. 그게 도는 경우도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경우. 이거는 현운이에요. 이 현운 증상은 신경계 증상이에요. 갑자기 생기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되고 그 밖에 갑자기 자다가 고개 탁 돌렸는데 핑핑 도는 거 있거든요. 이런 세방골이가 아니라 전정신경염. 그래서 염증이 생길 때 아까 안면마비처럼 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주요 간별인데 신경과 의사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본인이 뇌졸중의 고위험군이고 다시 말하면 55세, 65세 이상이고 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뭐 뇌졸중에 전에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러고 갑자기 현운증이 생기면 이것도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이 두통인데 두통 생기면 뇌졸중 걱정들 하시죠. 저도 2년 전인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MRI 찍었어요. 제가 찍을 필요 없는데 하면서도 너무 아프니까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뇌졸중 때문에 생긴 두통은 그냥 두통이 아니라 내 평생 이런 두통은 처음 경험했다. 제가 환자분 아직도 한번 기억하는데 소주를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저녁에 소주 먹다가 너무 머리가 아파서 먹다가 잠깐 의식을 잃었대요. 그리고 병원에 와야 되는데 마저 소주를 다 먹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외래에 오셨어요. 의식 잃을 정도의 두통이다. 의심스러워서 응급실 보내서 CT를 찍혔더니 뇌출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한 두통이에요. 이런 두통은 처음. 그래서 뭐 뻐근하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 이런 출혈이 있었던 건데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혈관이 좀 작아서 그런데 혈관이 꽈리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꽈리가 터지면서 출혈이 생기면 뇌 주변에 그 출혈이 생깁니다. 뇌라는 게 그 물에 떠 있거든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는 뼈 안에 있잖아요. 뼈 안에 그냥 있으면 노출이 되니까 막이 있어요. 막에 물이 있고 그 물 안에 뇌가 떠 있습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그 물에 피가 새는 거예요. 이제 제가 간단한 체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혼자 있을 때 할 때는 이기라고 하거나 볼록 했을 때 거울 보고 했을 때 볼록했는데 이제 이게 안 되고 새거나 이했는데 좌우 대칭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갑자기 생겼어요. 뇌졸중 가능성이 있는데 거울에 평소에 연습하세요. 사람들이 좌우가 조금씩 미세하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데 또 응급실 오고 그럽니다. 사실 안면마비는 아까 말한 말초신경에 의한 안면마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마의 주름이 좌우가 차이가 생겨요. 뇌졸중에 의한 경우는 대부분 아래쪽만 생기는데 아까 말초신경에 의한 이마의 주름도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하기 힘든데 손을 꽉 쥐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이렇게 손을 쥐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제 손 꽉 쥐어보세요. 이거 꽉 힘껏. 예,
이렇게 하면 본인이 좌우 차이가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좌우 차이가 난다. 부모님이 그러셨는데 이상하다 얘야 했는데 손 줘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뭐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어요. 더 좋은 게 이겁니다. 자, 이건 따라서 해보세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10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면 가벼울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요. 손바닥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괜찮으셨다는데 그러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한 번 더 시키는 게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해보세요. 코. 그리고 벌리고 또 코. 그러면 뇌졸중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자, 뭐 완전 마비야 아시길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완전 마비 아니고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아까 말한 거 해보시면 그러면 뭐 저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이거 할 때 요령이 손바닥이 바닥이 하늘을 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손은 붙이지 말고 그래서 10초까지 세고 마비가 생긴 쪽 손이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내려와요. 어렵지 않죠? 외국에서는 이거 많이 써요. Face, Arm, Speech, Time. 그래서 얼굴, 팔다리, 언어, 시간. 무슨 얘기일까요? 얼굴, 안면마비, 팔다리마비, 말이 언어장애 생기면 빨리 가라. 그래서 fast잖아요. 한국말은 이게 안 돼요. 저희가 사실 뇌졸중 제가 뇌졸중학회 홍보이사 한 적이 있는데 사자성어로 좋은 거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머리 써서 만든 게 얼굴, 팔다리, 언어 마비가 있으면 뇌졸중 삼진아웃 빨리 병원 가라.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안면마비, 팔다리마비, 언어장애를 동반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많이 배울 필요는 없다 그러셨죠? 요 세 가지만 다 알아도 70, 80%는 뭐. 그리고 갑자기 생긴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이 이제 미니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과성 뇌허열이라고 하는데요. 허열 발작. 아까 뇌졸중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그 증상이 하루가 안 돼서 없어지는 거. 보통은 1시간 이내에 없어져요. 이거는 아까 그 혈관이 막히는 게 뇌졸중이라고 했잖아요. 뇌경색이요. 터질 경우에는 미니 뇌졸중이 안 와요, 잘. 근데 막혔다가 저절로 녹는 거예요. 아까 혈전용해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혈전용해제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녹이는 물질을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막혔다 뚫리게 되면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재발이 흔하고 또 중요한 건 재발 중에 절반 이상이 이틀 이내에 와요. 그래서 요거는 환자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잠깐 있다는데 주변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문제는 재발하면 또 다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병원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119에 전화를 걸어야 돼요. 119는 돈도 안 받아요. 그렇죠? 네. 기다리지 마세요. 가족, 친지가 올 때까지. 안타까운 게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새벽 1시에 화장실 가다가 마비가 왔는데 혼자 주무시는 경우에 많잖아요. 자식들이 안방 있는데 안 깨워요. 아침까지 기다린다.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닌데 아들내미 이제 전날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기다리시면 안 돼요. 기다리지 말고 119 걸면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경우에 119가 이제 가야 될 병원을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지역 따라서는 그게 좀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내가 급할 때 어디 가야 된다를 결정하고 뇌졸중이 의심되면 거기 가자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일이나 야간에 기다리지 마세요. 흔하게 이제 오심구토가 잘 생기잖아요. 특히 뇌졸중 사이즈가 크기가 크거나 또 아까 말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부분, 손해나 뇌간에 뇌졸중이 있으면 토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고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건 하지 마세요. 팔다리 주물러도 돼요. 침은 혈전용해제를 놓게 되면 피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데 막 침찔러 놓으면 피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게 좋겠고요. 근데 그 팔다리 주무리는 거는 119 구급대원 부른 다음에 주무르는 건 나쁠 거 없습니다. 의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먹이면 어디로 가요? 기도로 가죠? 아무것도 먹이면 안 돼요.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담배는 끊어야 되고요. 아스피린 예방 효과가 25% 정도 돼요. 금연이 1년 만에 50%라 그랬죠. 담배를 끊으실래요? 아스피린을 먹을래요? 이걸 하면 담배 끊는 게 낫습니다. 둘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고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그리고 채소, 야채, 생선 그리고 고기류 충분히 드시고 매일 30분 운동. 운동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짬 예. 날 때. 숨이 약간 땀 말고요. 땀은 나는 거 중요한데 숨이 좀 차야 돼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혈관 운동 시켜주는 거예요. 혈관의 운동을 해야지 왜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아찔하시죠? 이게 일어나면 피가 밑으로 쏠리거든요. 요거를 혈관이 갑자기 탁 잡아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지럽고 아찔하고 기절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이게 평활근이라고 그 혈관에도 다 근육들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 그게 근육이 운동이 돼요. 하루에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그리고 상체 운동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체중하고 허리둘레 유지하기, 더 찌기 말기.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허리둘레 다 하나씩 재서. 이게 나이 드시면서 몸무게가 변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데 배는 조금씩 나오면서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건 별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무게가 변동하지 않으면서 그 배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근육량 유지시켜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제가 콜레스테롤까지 외우란 말은 안 하겠어요. 뭐 좀 어려운 문제니까 높으면 의논하시고요. 혈압은 아셔야 되고. 그리고 혈당도 당화혈색소는 집안 식구 중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좀 어려운데 혈압관에서 재미있는 사실이 40세일 때 혈압이 115인 사람하고 120인 사람하고 둘 다 정상 혈압이죠. 수축기 혈압 100. 우리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4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115, 120 모두 다 정상 혈압인데 재미있는 게 115인 사람이 120인 사람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요. 120인 사람보다 125인 사람이 조금 더 일찍 죽고 조금 더 오래 살고요. 이게 참 재미있는. 근데 나이 든 혈압은 달라요. 나이가 한 70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혈압 치료 목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뇌졸중하는 제 친구, 동료 의사가 있는데 한 2살 아는데 같이 이제 운동하고 샤워를 했는데 샤워하고 혈압을 쟀는데 2번 재더니 혈압 이제 130 이하래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샤워하고 운동하고 샤워한 다음에 혈압을 재면 하루 중에 제일 낮은 혈압이거든요. 혈압을 그게 130, 평소에는 140 넘는데요. 약 안 먹어요. 야단쳐서 먹긴 먹어요 이제. 근데 혈압은 아까 어떻게 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혈압이 있으면 어떤 형태든 간에 혈압을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약을 먹어든 운동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혈압을 14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135, 130인 사람 젊은 친구가 운동해서 100 좀 더 낮추면 좀 더 건강하겠죠? 중요한 건 본인 혈압을 알고 혈압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뭐 당뇨병, 고지혈증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다 일단 발병하면 대부분 평생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뇌졸중의 응급증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고 발생 시 즉시 병원에 가야 된다. 안면마비, 편측마비, 언어장애, 의식장애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면마비.
편측마비, 언어장애, 보행, 평행장애, 어지럼증. 갑자기 발생하는 매우 심한 두통. 예, 병원에 일찍 가세요. 자, 이상 제가 말씀드릴 부분 대부분 한 것 같고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아차 싶었던 게요. 네. 뇌졸중 증상은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들어봤는데 눈에 이상 온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겹쳐 보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잠자고 내일 일어나면 괜찮겠지. 내일 일어나서 안과 가보자. 딱 그랬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기면 그건 예. 좀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네. 예.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갱년기 증상으로요.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갱년기 증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뇌졸중이 온다는 위험성이 사실인지요? 높다. 한 10년 전쯤에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가 여자에서 뇌졸중, 심장병도 막고 치매도 줄여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대규모 연구가 됐고 그래서 크게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뇌졸중, 심장병 위험성을 조금은 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본인이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아요. 그거 단지 옛날 같으면 뭐 50세, 55세 시작해서 사실 65세 이상까지도 계속 먹였는데 지금은 이제 몇 년 먹고 괜찮으면 끊는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갱년기 증상하고 제가 알기로는 골다공증 두 가지 정도가 호르몬 치료의 적응증이거든요. 그 적응증대로 하시면 돼요. 예방을 위한 호르몬 치료는 아닙니다. 뇌졸중에 걸리면 대부분 치매가 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년 지났을 때 뇌졸중 환자의 생존자 중에 30~40%까지도 치매를 경험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인지기능 평가를 나이 드신 분은 해요. 그래서 그때 떨어지신 분도 있지만 보면 저희 이제 한 10년씩 보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치매들이 나중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세포 100개 있던 게 70개로 주니까 퇴행성 변화가 왔을 때 증상이 빨리 나오겠죠. 뇌졸중 예방을 하려면은 평상시 아스피린 복용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스피린은 일단 뇌졸중 발생하는 걸 막고 실제 뇌졸중이 생겼을 때 뇌졸중이 좀 경하게 와요. 그래서 참 좋은 약이거든요. 인류의 3대 명약 중에 아스피린이 꼭 들어온 약인데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뇌졸중 심장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1년에 1% 수준이 넘었으면 아스피린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1%인지는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이 한 번 이상 경험하거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을 먹는 건 평생 아스피린 계통약을 먹어야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죽는 날 아침까지 먹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 있다. 내가 고혈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아직은 결론이 안 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다행인 게 전 세계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 답하기 위한 결과가 한 3, 4년 내에 발표가 될 거예요. 아마 분명히 신문에 나올 겁니다. 잘 읽으시고 그 지침에 따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공부 아주 잘했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베이진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